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너무 안이하게 선거에 대한 준비도 너무 없었고 세월호 참사 하나가 좀 했던 것이 큰 패인 것 같아요.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기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것들에 좀 부합하게 좀 새로운 정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세월호라든지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에 대한 부당함,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돌았은 것 같기도 하고, 소탐 대실이라고 작은 거 하나를 건지려고 하다 큰 걸 잃은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모든 정치에 접목을 시켜서 하지 마시고, 또 국가 시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동참도 해주고, 국민에게 타당성 있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는 730 재보궐선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 내용과 비슷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재보선 참패로 끝난 새정치민주연합. 민심을 등 돌리게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두고 여야의 표정이 상반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승리의 혁신을 외치고요. 한쪽에서는 참패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인 정치인들의 대거 당선, 여당의 호남 지역 당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록과 이변을 남긴 이번 730 재보궐선거.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젊은 정치인인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전에 서초구 의회 의원을 지낸 새누리당의 김병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의 이동학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민 전 의원께서는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당원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동학 소장께서는 뭐 다준다 연구소의 소장이라는데 다주긴 뭘 다줍니까? 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줄여서 다준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다준다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스갯소리였고요.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서 새누리당의 압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승리고 참패고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의 승리를 점치기보다는요. 네. 그 새정치의 패배라는 표현이 사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김병민 전 의원. 예.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제 패배라고 한다면 결국 책임을 물을 사람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책임을 물을 대상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그 공동대표가 사임을 바로 표명을 했고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승리를 만약에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한 승리라면 그 승리에 대한 공을 가져갈 사람이 명확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승리에 대한 공을 가져갈 특정 공 가져갈 사람이 없다. 예,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승리가 아니다. 네. 예. 이동학 소장. 네, 저는 사실 참패란 말을 붙이기가 좀 창피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막을 계속 동그란 사막을 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사막을 네. 이미 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숨으로 헐떡이면서 거의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안철수 의원과 또 합치면서 겨우 그냥 물 한 컵을 얻었을 뿐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패배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됐던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참패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실제로 앞으로 지지 않기 위한 어떤 혁신의 길만 남은 것이지 네. 예, 참패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미 져 있는 상태였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막을 헤매고 있는 정당입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번에 15곳 선거라고 하지만 9곳은 새누리당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원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5석이고 한 석이 이제 통진당. 예. 그 누구죠? 김선동 의원. 그 최루탄 의원. 예. 이걸 알려주신 김선동 의원. 예. 그건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순천 곡선 그거 하나를 더 가져갔고. 예. 그 다음에 수원 을을 하나 더 가져갔고. 예. 그러니까 이 본전에서 2석 더 차지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참편이 압승이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그 2석이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굉장히 큰 겁니까? 그럼요. 예. 순천 곡성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오늘자 조간신문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언론지상의 일면은 다 순천 곡성의 당선자인 이정현 후보 얼굴에 대무장 말게 쓰셨어요. 네. 다 도배가 돼 있죠. 예. 그리고 수원 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된 공천을 했으면 나름대로 붙어볼 만한 승부를 할 수 있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정치 신인에 불과한 백혜련 변호사를 공천함에 따라서 처음 선거 시작 공천 과정에서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선거 한번 못 해보고 졌다라는 거죠. 예.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대선 주자급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력 후보들이 대거 포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 손학규 후보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손학규 후보의 그 정기 은퇴 선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찡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당의 후보님입니다만은 손학규 후보는 본인이 대권 주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당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세력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당에서 사지에 희생하고 봉사하기를 원했을 때 헌실에서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활동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 수원 을 같은 지역에다가 공천했더라면 한석 얹고 나름대로 당의 대권 주자 입지도 굳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잘못된 공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면에서 나오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전 의원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순천 곡성 같은 경우는 새정치연합 그동안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뼈가 아픈 지역구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호남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한켠에서 보면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이 이정현 후보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특이한 경우였는데 이것은 사실 역사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정현의 당선은 대구에서 김부겸도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반대 측면에서 좀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미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지도부가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공천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평가받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고요. 네. 전략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이번 공천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번에 전략 공천이니 뭐냐는 다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다 철새 공천이지 무슨 전략 공천입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선거법 개정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무슨 얘기냐? 주민등록을 적어도 1년 이상은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후보를 공천해라. 네. 완전히 철새들의 전쟁터지 이게 무슨 살려주는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네. 1년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한 2년으로 하면 어떨까요? 2년 하면 좋겠다. 두 분 국회에 들어가셔서 법정 개정해 주십시오. 네. 그래야 이제 전략 공천이 철새 공천이 이런 소리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이게 난립니다. 네. 이거 뭐 대표가 둘 다 사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비상대책위 체제로 갑니까?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나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권한을 좀 가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스스로가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제3의 임무를 발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혹은 정당의 모든 당원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지까지도 비상 상황이었는데 그 비상 상황에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만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입으로만 외쳤었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든 누가 맡든지 간에 결국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도 해보고 잠시 후에 새누리당 얘기도 순차적으로 할 건데 새정치민주연합 뭘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됩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갈등과 고민은 이 안철수 대표를 어찌할꼬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자로 결국 안철수 대표도 본인의 의사를 먼저 표현하기 전에 이제 김한길 대표께서 사의를 표명하자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가장 큰 고민은 개파 갈등을 어떻게 복원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데요. 복원한다고요? 이 개파 갈등을 어떻게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개파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뭐 희망과 나름대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게 새가 되고 개파가 되는 건데 아주 희한하게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대표로서 당대당 통합을 했지만 이 안철수 대표의 개파는 과연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남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의 가장 처음에 이 구성하게 되는 새정치라는 이름을 표현할 만한 인물들을 어떻게 포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찢어진 개파 갈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제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새정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지까지 새정치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 순천 곡성 지역에서 당선된 이정현 후보의 이런 여지까지 활동들이 진짜 그 지역 정치,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새정치의 단면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 새정치 복원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아마 큰 고민일 겁니다. 저는 이제 당을 좀 혁신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없는 정당이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민주정책연구원에는 민주가 없고 정책이 없고 연구가 없다. 전략기획실에는 전략과 기획이 없다. 이거 아주 우스갯소리지만 누구나 통념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들이거든요. 이제는 그 전략기획이라는 것이 오늘 터진 일을 돌려막기 위한 전략을 짜는 그런 데가 아니고 보다 중장기적으로 2년, 5년, 10년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 내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딴짓만 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막론하고 말이죠. 이 개파 정치를 때려부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게 개파가 갈라져가지고 패거리 작당 정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도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제는 뭐 그거 없다고도 얘기를 해도 그렇고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개파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참 머리 아픈 얘기예요. 자, 새누리당 쪽으로 가보죠. 새누리당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주 즐거운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청와대와 당의
관계에서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전당대회 이후로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기존에 있는 뭐 당 내부의 얘기일 수도 있고 외부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직적인 청와대와 당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수평적인 관계라는 게 자칫 잘못 해석한다라면은 오히려 당과 청와대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730 재보궐선거에서 활동했던 모습들을 보고 저는 그런 우려는 좀 불식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계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면 이번 730 재보궐선거의 공천 과정에는 김무성 대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소위 말하는 아주 그 핵심 친박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의한 공천 작업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내가 공천한 후보들 마냥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본인이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 당대표를 떠난 미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계파 정치, 친이 친박 복원하지 않고서는 친이 친박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본인이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우뚝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희망찬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무성 대표라고 하더라도 욕심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사실 빨간 잠바 입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네, 또 선거 운동을 주도하면서 빨간 모자 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도하면서 사실 선거의 여왕이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별칭이었다면 김무성 대표가 이제 선거의 남자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쨌거나 자당의 선수들을 이렇게 당선시키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우고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좀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앞으로 당청 관계가 그야말로 청와대의 어떤 하청 이런 걸 받아서 허수아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회의 역할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에 보다 진보적인 그 색채를 좀 강화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한을 통해서 역시나 생활 정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와대를 잘 이렇게 견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두 분이 뭐 정치에 뜻을 두신 젊은이들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새누리당 정권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새누리당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되죠? 예. 책임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되죠? 그럼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내각에도 많이 진출하고 또 자신의 목소리도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나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여당의 그 리더십과 정치력을 보여주는데 좀 문제점들이 노출됐던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실수들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불신들이 나름대로의 비판들이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 내부의 뭐 자책 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기 위한 무수히 많은 노력들이 이어졌고 또 뭐 인사청문회 과정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여당 내부에서도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전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동학 소장님. 네, 근데 저는 좀 한켠에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그 청와대의 어떤 거수기 역할 뭐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그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기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당청 관계가 좀 복원되는 과정이라면 그 이미 인사를 하기 이전부터 좀 내부적으로 좀 검증하는 과정에 직접 함께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데 염치를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뭘 복원해요?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 것. 갑자기 문자를 쓰셨네요.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예전에 자기가 취했던 입장이 또 바뀌고 그 말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이 자꾸 훼손되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원칙을 세운다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의회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요? 별로 말씀도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한다.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께 저는 고맙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박영선 원내대표 취임 이후로 뭐 주간 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경색됐던 그런 여야 간의 관계들 많이 복원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랬던 부분들이 이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문제로 점점 더 여야가 다시 멀어지는 그 기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15명의 새로운 멤버들이 구성되면서 국회가 딱 다시 정립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정말 제대로 된 여야 관계 복원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는
있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동훈 부장.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부닥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의회가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된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말꼬리 잡기, 신변 잡기 이런 부분들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력이 소진되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함께 대화에 나갈 때는 결국 그 미래의 방향을 가지고 토론해 나가는 그런 국회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대한민국 정치 바꿔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김병민 전 서초구의회 의원 그리고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따라오는 그들에게 G3가 전하게. 한 발 늦으셨나요? 다들 G3의 화질에 빠져 있으니까.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의 기준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A를 지원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재보선 참패로 끝난 새정치민주연합 민심을 돌리게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8889님께서는 정부의 무능을 보고도 제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국민을 무시한 공천과 그다음에 공천과 단일화로 실망을 안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5696님께서는요. 야당 본연의 역할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뭉쳐 모자랄 판에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으니 표심을 잃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재보선 참패로 끝난 새정치민주연합. 민심을 등 돌리게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오늘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7175님께서는요. 당 차원의 동반 승리보다는 대표자들의 입지를 고려한 정치 공학의 중심을 둔 공천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7878님께서는 국민의 눈높이는 변하고 높아지는데 정치인들은 구태의연한 발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잊지 마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R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바이러스 공포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뇌를 파먹는다는 미국의 치쿤구니아, 중동의 메르스, 동남아시아의 댕기열 등이 확산 1로라고 하는데요. 가장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바로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도대체 에볼라 바이러스가 뭔데 이렇게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네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재난 전문 PD시죠. 김영민 PD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967년에 처음 콩고에서 발견이 돼서 그 발견된 지역이 에볼라 강 주변이어갖고 이름이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네. 붙여졌는데요. 예. 그동안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제 나라마다 국소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긴 했었는데요. 예. 예전에는 이제 부족끼리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번 발병하면 그 한 부족만 전멸하고 끝났던 것이 예. 요즘엔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버스를 타고 그 감염된 숙주가 이동을 함으로써 이제 점점 나라 전체로 퍼지고 네. 혹은 비행기를 타고 옆 나라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 아주 그냥 위협적입니까 그렇게? 그 치사율이 90% 정도 되고요. 예. 대부분 걸리면 이제 낫더라도 저 정신적 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능 지수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후유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아주 게 전염이 많이 됐어요? 지금 현재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이렇게 세 나라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까지도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나타나가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서아프리카 전역이 네.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재난 전문 PD님이나 아시죠? 보통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네. 그 나라 이름도 좀 생소하기도 네, 하고 네. 대륙간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서쪽 아프리카 지역. 예, 서아프리카 지역 쪽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현지에서 뭐 의료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까? 불행하게도 이 바이러스가 극성인 곳이 대부분 내전과 정치적인 혼란, 그래서 또 굉장히 빈곤하기로 유명한 나라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료시설이 굉장히 형편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사 한 번 못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대부분 주술사를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나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이 바이러스가 워낙 치사율이 높고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의사한테 미쳐 가기도 전에 사망하는 그런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지구의 한쪽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야, 근데 무슨 예방하고 무슨 치료하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에는 치료약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예방 백신도 없어요. 예. 그 이유는 아프리카 지역에 국소적으로만 벌어지는 바이러스라서 때문에. 치명적이지만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이거에 대한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것도 한몫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어떤 것이죠. 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상상이 참 끔찍한 일이로군요. 그런데 홍콩하고 영국에서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홍콩에서 여성 환자 한 분이 케냐를 다녀와서 비슷한 증상으로 격리 수용된 상황인데요. 예. 다행히 오늘 오전 상황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숨 돌렸는데요. 홍콩은 그렇고요. 예, 영국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나오진 않지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보도까지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륙 간 이동은 아직은 안 된 상황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데 예, 버스 타고 이제 이동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도 이동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 감염이 됐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감염된 거를 모르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발병하고 한 10며칠 후면 모든 것이 사망까지 가거든요. 10며칠 후에? 그렇게 네. 빨리요? 그렇게 빨리 가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여러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죠. 교통의 발달이 가져온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아프리카에 머물고 있는 여러 봉사단체들도 속속 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회사를 비롯해서 봉사단체들이나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지역을 속속 지금 탈출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의사들이 가져왔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뭐 퍼뜨렸다고요?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한 600여 명 중에 50여 명이 의사이고 의료진입니다. 그 이유는 감염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다가 이제 아무리 방호복을 잘 입었다 하더라도 그 방호복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50여 명이 사망을 하니까 의사분들이 50여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의사를 만나면 이제 사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경 없는 의사회가 기니 같은 경우는 한 60여 명의 의료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때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에볼라 치료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돌 던지고 막 그런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잠시 이제 폐쇄했다가 그래도 이 바이러스 걸린 거를 어떻게 좀 해보고자 또 다시 의사들이 돌아와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민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루머가 계속 양산이 되면서 자기네 마을로 의사 못 들어오게 하고 혹은 의사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의사들도 지금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보려고 속속 몰려드는 거로군요. 예, 90% 치사율이지만 10% 가망도 있고 또 선진국처럼 아주 좋은 의료 시설이 되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있거든요. 네. 수액을 계속 공급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목숨은 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의사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정말 자신의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시에라리온에 굉장히 유명한 에볼라 전문 의사가 있는데 며칠 전에 사망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시에라리온에서 유일하게 에볼라 전문의였는데 본인도 스스로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인터뷰한 내용 보면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시에라리온이 굉장히 패닉이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의사도 자기 목숨을 못 지키는데 우리는 어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제가 취재하면서 그 병원에 가서 좀 코멘트를 따라고 이렇게 전화로 제가 이렇게 취재 요청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병원과 의사 자체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의료진들을 지금 의료진조차 에볼라 바이러스를 못 지킨다.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겁이 나고요. 그죠? 네. 자, 이 서아프리카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인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지 말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거기 전쟁 많이 하고 있고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는 내전으로 유명한 나라들이고요. 시에라리온 내전 때문에 그 시에라리온을 떠나서
라이베리아나 기니 쪽으로 이제 피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있는 난민촌 중심으로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막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피난민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도 국경을 다 막아버려갖고 돌아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 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네. 라고스가 어디 있죠? 라고스는 나이지리아에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 지금 거기가 아프리카 최대 인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 라고스가 위험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네, 며칠 전에 라이베리아에 관리한 사람이 가나를 들렸다가 토고를 들렸다가 라고스에 딱 들렸을 때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된 게 확진을 받은 거예요. 네. 확진된 지 3일 만에 죽었거든요. 거기 라고스에서 그분의 국적이 또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후에 미국을 갈 예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나이지리아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워낙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서 2,100만 정도가 지금 인구가 라고스 안에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지금 진짜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나이지리아에서는 공포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하나도 모른 채 공포에만 지금 질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고스가 위험할 경우는 아프리카 전역으로도 퍼질 수 있다. 네.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상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고스를 비롯해서 이 서아프리카에 특별히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밝혀졌나요? 아직 그 감염 경로나 어떤 거를 매개체로 해서 이게 감염이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쥐나 원숭이를 통해서 지금 감염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는 있지만 정확한 건 아직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들의 독특한 장래 의식도 좀 문제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그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한 환자는요. 보기도 굉장히 끔찍해요. 피를 굉장히 많이 토하고 피를 토합니까? 눈에서도 피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 시체 자체가 완전 피 범벅이래요. 근데 이들의 장내 습관이 시신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시신을 씻으면서 그 혈액을 통해서 또 감염이 되고요. 아이고. 그리고 저 장내 마지막 매장하기 전에 이렇게 온 몸에 이렇게 키스를 해주는데요. 아이고. 그걸 통해서 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기니나 라이베리아 같은 데는 장례식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장례식에 어디 참석하는 것조차도 겁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니까 여러 이 항공사들도 그 운항을 잇따라 중단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대륙간으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요. 각 나라마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극성인 나이지리아나 아니면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등은 서로 이렇게 항공기 운항을 지금 중지한 상황이고요. 지금 중단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도 그쪽에 취항하는 비행기들이 지금 중지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직은 중지가 안 돼 있고요. 아직은 일부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어느 한 나라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주범이 됐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이들 가난한 나라들은 전 세계 원조금을 주로 받아서 국가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타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거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자기네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아프리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걸 사군 전염병으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서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이제 열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도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심 가는 환자가 있어도
아프리카만큼 그 속수무책으로 죽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이나 뭐 사업차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와는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거고요.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그거?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이렇게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됐으면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손을 씻거나 뭐 소독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는 만전을 기울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방수칙 이런 것들을 꼭 숙지하시고 이 점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행 금지가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인가 보죠? 여행 금지까지는 아니고요. 여행 유의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유의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나라로 또 확산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지정이 된다 해도 서아프리카 전역이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간다에서 또 극성을 부렸었거든요. 우간다요? 우간다 또 콩고 수단까지도 다 발생했던 전적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 전문 PD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전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따라오는 그들에게 G3가 전하게. 한 발 늦으셨네요. 다들 G3의 화질에 빠져 있으니까.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의 기준.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A를 지원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재보선 참패로 끝난 새정치민주연합. 민심을 등돌리게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000번님께서는 세월호의 아픔을 정쟁화했다는 점, 또 5611님께서는 야권연대와 전략공천이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꼽으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7195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해, 남윤민,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